네, 긴급 진단 들어왔습니다. 밤사이 정말 숨막히는 그런 순간들이 벌어졌죠. 역사책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일들이 저희 눈앞에 실제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시간 순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10시 20분경에 밤 22시 2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가 있었고요. 25분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회에서 거부가 나왔고 4시 30분, 오늘 새벽 4시 30분경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일단은 밤사이에 어떤 해프닝으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확실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어떻게 좀 잠 잘 주무셨나요? 예, 저도 뭐 어제 하필 또 제가 국회에서 저녁 미팅이 있어가지고 아이고야, 또 그 계엄 선포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네. 그래서 긴급하게 기사도 쓰고 또 팔로우하면서 좀 거의 잠을 뭐 2시간도 못 자고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현장에 잠깐 있었는데 다들 뭐 아시겠지만 갑자기 속보가 나와서 비상 계엄이다. 그래서 이거 무슨 찌라시가 도는 게 아니냐. 무슨 뭐 이제 헛된 소문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렇죠. 계엄령은 원래 찌라시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또 예. 윤 대통령이 또 이제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이 됐고요.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지만 가보니까 경찰들이 국회 정문을 두 줄로 에워쌌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경찰이 이제 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 11시 50분쯤에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입을 좀 시도했지만 그때는 이제 일부 이제 뭐 기자들이나 아니면 직원증이 있는 사람만 들어갔고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몸싸움이 좀 일어났지만 이제 12시가 좀 넘어서 자정이 넘어서 한 12시 반쯤 되니까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느 정도 모였고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한 12시 40분쯤에 이제 안건이 이제 올라와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해임 이제 투표가 시작됐고 이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계엄령 해제 네, 그래서 투표죠. 예. 계엄령이 해지되었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오전 4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190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 CEO가 그 트윗에 올린 내용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국회에서 완강하게 여야를 막론하고 거부를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이 새벽 사이에 좀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앞서 전해드린 대로 4시 30분부터 뭐 5시까지 계속 국무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몇 분이 자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다들 긴급했던 상황에서 조금 자리가 길어졌고요. 어찌됐든 그 결과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일단 해프닝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어제 그 밤에 또 여의도에 또 국회 근처에 계셨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조금 더 이렇게 피부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많은 얘기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계엄령이 일단 왜 나온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계엄령이라는 게 사실 이게 여기 계엄령에 나오면은 국가가 정말 위기에 있을 때 계엄령을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단순히 해프닝으로 보면 해프닝일 수도 있지만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이고 중대한 일이고 그리고 이 계엄령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파장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인지하지 못하고 좀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무래도 이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네. 그 탄핵에 대한 이제 또 방어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 이번에 이제 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감사위원장이나 또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통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이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관련한 내용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까 지난 밤에 갑작스럽게 이제 밤중에 이제 탄핵안 이제 밤중에 이제 이렇게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이 비상 계엄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상 사태,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오는 게 계엄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알고 듣고만 있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렇게 간밤에 선포가 됐다는 건 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렇지만 국회와 여론이 이렇게 크게 논란을 빚었다는 건 그게 전혀 국민들에게 좀 전달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경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공감을 좀 얻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국회가 전원이 동의를 했어요. 이 계엄령 해제에 대해서 190대 0이라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속 계엄사령부는 유지가 됐었다고 그 군대도 계속 유지가 됐었다고 들었어요. 예, 계엄법상 이제 계엄을 해체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새벽 밤늦게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또 모집을 해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내리기엔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 새벽 4시 27분에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은 하긴 했지만 또 새벽인 관계로 의적 또 정적수가 좀 충족되지 못해서 바로 해지 못했고 또 이게 충족되면은 바로 해제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라는 그 절차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유지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장 또 이게 해지를 하는 모양새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좋아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계엄령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민주당을 압박하거나 그리고 분위기나 여론을 좀 살폈을 그럴 가능성도 또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계엄령까지 선포를 하면서 이제 계엄군이 이제 들어왔는데 본인도 이렇게 빨리 국회에서 이제 해지 의결이 좀 가결이 될지 또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좀 계엄령을 통해서 민주당을 압박하려는 정치적 도구로 아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고 좀 분위기를 보고 또 국민 여론을 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유지를 한 것은 아무래도 좀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서 당황을 좀 했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압박령 정도로 좀 사용을 하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또 파장이 커가지고 이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오늘 새벽에 좀 다급하게 이렇게 해지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상황이 굉장히 좀 해석이 좀 안타깝네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고 공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중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정도로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전해드려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든 정무적 판단이 좀 들어갔겠죠.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좀 궁금한 건 아무래도 또 경제방송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반응이 가장 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을 했었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예, 실질적으로 좀 어제 외환 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 12시 자정이죠. 기준으로 이제 한 1,441원까지 급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거의 2022년 10월 이후로 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약간 종가가 그래도 많이 회복은 했지만 그래도 1,425원대 정도 지금 여전히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 증시 야간 선물 옵션 지수도 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가 한 3.44% 좀 하락한 또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제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한 1억 2,8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이게 중간에 선포 직후에 8,800만 원까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최근 그 선포가 이제 해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기는 한데 뭐 제가 앞서서도 이제 브리핑 시간에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완벽하게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425원대라는 환율이 최근에 그나마 조금 내려오고 있었던 과정에서 다시 좀 고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한국 증시를 추종하는 ETF들도
같이 좀 급락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예,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 ETF가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직후에 한 4.27% 하락하면서 한 54.31달러 이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프랭클린 FTSE 한국 ETF도 한 3.44% 하락했고요. 예. 예, 아이쉐어 이제 MSA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한 90개 이상의 대기업이랑 중견기업을 추종하는 그런 이제 ETF고요. 장중에 한 6%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52주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 상장한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또 쿠팡이 있는데 예. 쿠팡이랑 또 웹툰 엔터테인먼트 있죠. 예. 쿠팡 경우는 거의 한 7%까지 빠졌고 또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한 4%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뭐 계엄령 해지가 되면서 좀 올라오는 추세가 보였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다 하락세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자본 가격, 자산 가격은 다 같이 좀 폭락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를 조금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자본시장의 어떤 반응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국내장이 제가 듣기로는 잠시 후에 결정이 난다고 들었어요. 7시 30분까지 아직 개장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만약에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금융당국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어제 계엄령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또 뭐 최상목 부총리 겸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다급히 11시 40분쯤에 어제 밤에 전국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랑 금융위원장이랑 금융감독원장이랑 함께 긴급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얘기가 나온 게 좀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상 계엄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국내 장이 많이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관이나 이런 좀 것들 기관 좀 자금을 통해서 아마 유동성을 대거 좀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경제 금융 수장들이 오늘 또 긴급 또 간담회를 개최해가지고 위기 관리 체계를 좀 상시적으로 또 상시화하고 또 구체적인 안정 조치를 각 기관 점검 뒤에 또 오늘 오전에 좀 신속히 발표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비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장 여부도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장했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동향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대응할 준비는 만반의 준비는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자본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봤을 때 오늘 만약 개장을 한다면 그나마 어제 외국인 수급이 좀 풀렸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좀 막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외신들의 보도나 이런 것들 분위기 좀 어떤가요? 지금 외신 보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부분 네.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적으로 또 많은 정치적인 움직임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은 좀 사실 좀 외신에서 보기엔 굉장히 충격적이고 당황스럽죠. 예. 네. 그래서 또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는 1980년 후반에 한국의 군사 독재가 끝난 이후에 한국 대통령이 처음 선포한 계엄령이라고 또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지금 상황을 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2022년 당선 이래에 좀 야당과 좀 정치적인 대치 상태에 있으면서 이런 좀 계엄령을 했다라는 좀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취임 후에 낮은 지지율로 좀 고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한국의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도 좀 지지율을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좀 저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대패를 하고 또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면서 국정 운영이 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서 이런 야당을 힘으로 누르려고 권력을 지키는 좀 비상수단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지율이 최근에 10%대를 웃돌았죠. 19% 그리고 뭐 20% 계속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신은 좀 주목을 하는
하는 것 같네요. 외신에서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지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정도로 외신에서도 지금 추측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좀 접하셨을 테니까 외신과 관련된 보도는 추가로 전해지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외신이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제가 알기로는 정말 오랜만에 코스피의 외국인 수급이 좀 찍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뭐 여전히 반도체 수급은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라든지 서비스 업종이라든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섹터들에 들어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뭐 아직 장이 열릴지 안 열릴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쵸, 예. 아무래도 뭐 장이 열리면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 폭탄을 좀 쏟아낼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계엄령 사태가 좀 뭐 해결이 되는 분위기긴 하지만 이런 계엄령 사태가 나오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제 보기에는 이 계엄령이라는 자체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이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들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매도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계엄령 선포 이후에 이제 환율이 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1,425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는데요. 또 환율 변동성이 또 커지면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또 상승하면 환차손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좀 빠져나갈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자산운용사 대표님들이랑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결국 정치 불확실성이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계엄령이 터지는데 이 계엄령이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뭐 또 정치적인 이슈들 혹시나 뭐 탄핵이나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또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부분에 좀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매도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또 불확실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채권 시장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외국인 자금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 중심으로 좀 유동성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뭐 일단은 앞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회의가 이제 열려야 되고요. 개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상황은 좀 종료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개장 가능성은 뭐 낮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 뭐 7시가 넘었으니까 지금 아마 긴급 회의가 이제 들어갔을 거고요. 그렇군요. 이제 회의 네. 도중에 이제 아마 개장 여부를 한 7시 반쯤에 이제 확정을 좀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장 여부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뭐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개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이제 매도 물량이 좀 갑자기 쏟아지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아마 뭐 계엄령 선포가 됐을 때는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좀 많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8% 이상 빠지면은 20분간 거래를 멈추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이제 작동을 하는데 예. 현재까지는 한 6차례뿐이 이제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이 열려서 갑자기 외국인 수급이 빠지거나 이러면 서킷 브레이커가 좀 발동할 수 있는 좀 우려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마 정치권에서도 좀 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유동성 공급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융 당국이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좀 장이 열리더라도 그리고 좀 지금 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장이 열려도 조금 이제 그렇게까지 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상황이 벌어졌고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계속 강조해 주시는 대로 정치 불확실성은 뭐 단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탄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의 현재 펀더멘털과 분위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걸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어제를 기점으로 조금씩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엄청난 큰 변수가 발생한 그런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어떤 시나리오가 발현이 될지 지금은 일단 뭔가 액션보다는 계속 관망이 가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뭐 일정을 예측하는 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민주당 측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난감해한다고 제가 종합을 해서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국회의 반응이라든지 대통령의 대응이라든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체크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마저도 지금 약간 등을 돌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장관은 즉각 해임해야 된다. 그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오전 7시나 8시에 또 최고위원회 회의랑 또 의원총회가 좀 이제 논의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번 이번 또 이런 계엄령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도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자기네들이 또 화살을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 대응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 혁신당은 아마 탄핵에 좀 속도를 낼 것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가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탄핵을 위한 또 이런 의원총회나 아니면 탄핵을 위한 또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탄핵이 어떻게 될지 또 향후에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움직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정치적으로 많이 어수선해지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뭐 탄핵 그리고 또 이런 정치적 이슈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또 다양한 금융당국의 정책 등 좀 사태가 급변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좀 불확실성도 좀 더 커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어떻게 될지, 대통령의 심증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의 분위기라든지 오늘 국내 증시 개장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시고 시장의 흐름들 잘 살펴보시고 관망 이후에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는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시나리오를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란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시민들의 대응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만 이 상황이 조금 더 빠르고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민주주의에 대응하는 향응하는 그런 대응이 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 자, 여기까지 긴급 진단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